저는 1990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쳐 왔으니까 벌써 횟수로는 한 30년 선생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예도까지 해가지고 잠깐 현실 정치에 좀 몸을 담기도 했었고요.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등 떠밀려가지고 했었고요. 아까 소개하신 깨시민들이 저 등 떠밀어가지고 그래서 4월 16일 날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던져버리고 원래 본업으로 돌아왔고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학생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를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최백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그 연구소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을 때요, 상당히 뭐 아까 제가 시간을 분초로 쪼개 쓴다 그러는데 사실 실제로 뭐 시간을 굉장히 진짜 쪼개 쓰는 입장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저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굉장히 사실 경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 2000년부터 한 2005년까지 경기도 하남이라고 한 13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주민자치운동을 몸소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 활동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제가 사실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그 부담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요. 근데 내려오니까는 굉장히 포근하네요. 포근하고요. 제 집에 와 있는 것처럼 포근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따스하게 맞이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요, 참 힘들죠. 힘듭니다.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힘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어쨌든 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방식이라고 표현하던 아니면 어떤 하나의 체제라고 표현을 하던 거창하게, 이게 이제 수명을 다 했습니다. 수명을 다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살다 보면은 뭐 한 2, 30년 아니라 요새 아파트는 막 10년만 지나도 벌써 이제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죠. 고장나기 시작하면은 좀 수리도 해야 되고 하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되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30년, 4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고장나는 데가 굉장히 이제 빈도수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이제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쓰려고 하면은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근데 어느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은 그 고쳐 쓰는 비용보다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소위 말해서 비용적인 측면 속에서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낡은 집을 계속해서 수리해가지고 쓰느냐, 아니면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고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냐 했을 때 후자의 경우요, 이런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뭐 위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쓰고 그러는데, 위기라는 용어를 우리가 흔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낡은 것은 이미 이제 그러니까는 해체되거나 사실 수명이 다 했는데 새로운 것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흔히 위기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낡은 것, 그러니까 오래된 것에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대신에 그것은 수명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비유적으로 표현했듯이 집이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따뜻한 보금자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집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들어갈 집은 우리가 마련하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가 저는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비유하고 싶고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 보니까 참 이제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가 희망의 싹을 좀 보긴 했습니다. 우리 올해를 아무래도 상징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죠. 전 세계가 사실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죠.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이란 나라 맞는가 의아할 정도로,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보게 되면은 참 저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 민주주의인가, 이거 사실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이죠. 근데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공공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한 서유럽 국가들 혹은 북유럽 국가들조차도 굉장히 코로나19 재난 사태 속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죠.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근대 산업 문명을 만들었었던 그런 중심 국가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그 상징성을 얘기하기 전에 올해 이제 우리가 한국의 방역, 소위 K방역이라고 우리가 불렀었던 K방역의 저는 그 성공 요인, 올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성과면에서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률 같은 걸 얘기를 할 때요, 경제적인 성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비유하는 OECD 국가에서 가장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3분기까지요. 그러니까요. 가장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 1등 공신이 바로 뭐냐면은 이 K방역의 결과입니다. K방역의 결과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경제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K방역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 국민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게 조금 이제 일부 기여를 했었고요. 근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것은 이건 K방역입니다. 근데 K방역에 저는 그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아까 지금 사회적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 협동조합에서 지향하는 가치들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었느냐 하면은요, 방역 성공의 핵심적인 키워드들 제가 몇 가지 소개한다면요, 개방성을 유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방성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발적인 참여, 소위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하나의 자율성, 그리고 협력, 그리고 신뢰, 그리고 연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K방역의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신천지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는 그 당시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대외 봉쇄를 안 했었습니다. 당시에 일부 네티즌들이 중국 봉쇄하라, 이런 얘기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봉쇄를 안 했죠. 서유럽 국가들은 많이 그러니까 대외 봉쇄로 대응을 했습니다. 봉쇄로 대응을 하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경제도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경제도 생태계예요. 일반 자연 생태계처럼 생태계입니다. 경제도요. 경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개념은 저는 생태계 개념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소비, 유통, 생산, 또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망이 있습니다. 생태계 연결망이 있죠. 경제도요. 그러니까 경제 연결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금융도 있고 다양한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봉쇄를 하고 차단을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게 되면요, 이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연결고리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활동을 억제하니까 자연히 자영업자가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영업자가 타격을 보니까 물건 만들어서 공급하는 기업도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요. 기업이 타격을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제때 지급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러니까 해고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거는 가계의 그러니까 소득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악순환고리를 만들게 되죠. 이게 이제 경제를 붕괴시키는 하나의 요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공황 때보다 더 그러니까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공황 때보다 경제적인 충격이 크다 보니까는 서유럽 국가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진 국가들이 코로나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기도 전에 경제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코로나에 대한 통제가 그러니까 확보된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2차 확산을 또 겪는 겁니다. 2차 확산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큰 사실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경제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가 이렇게 되다 보면요. 경제 제도가 작동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나도 못 해요. 그냥 그대로 다 주저앉는 것들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경제 생태계의 연결망 속에서 우리 특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외적인 개방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개방성을 유지를 했죠. 근데 유지하다 보면 어떤 이제 우리가 위험이 있냐면요.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요? 코로나의 이 특성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은 굉장히 감염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어지는, 확산이 빨리 되어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음력설 지나고 나서 바로 방송 나가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추경 준비를 해야 될 거다 그랬었어요. 그때가 1월 21일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 준비해야 될 거라고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뭐냐면 1월 달인데 벌써 추경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치사율은 높지 않은데 굉장히 이 감염 속도가 쉽게 감염이 된다. 그럼 쉽게 감염이 되게 되면은 뭐 치사율이 낮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어쨌든 간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활동이 이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 생태계 연결망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겁니다. 근데 제 뭐 어쨌든 예측이 맞아 떨어졌는데 불행하게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개방을 유지하게 되면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죠. 해외에서 유입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차단시키려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적어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1차적인 책임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문화 속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는 적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러니까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이 정부의 협조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요청에 그러니까는 따를 수가 있어요.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방역당국과 더불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죠. 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IT 기술 같은 것도 일부 역할을 했다 등등 하지만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방역당국 썼고 굉장히 그 헌신적으로 우리가 통제하는 데 속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요 초창기에 보게 되면 국민들 같은 경우 일부 불안해가지고 사재기 현상이 좀 나타나려고 했었죠. 하다가 정부가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협조를 그러니까는 하기 시작했죠. 소위 시민의식이 발휘되기 시작한 겁니다. 높은 이 시민의식 수준이 우리 K방역의 하나의 성공의 최대 이 요인이었었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각 국민 개개인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계속해서요, 4월, 5월 달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모두를 위한 자유. 즉 뭐냐면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해외에서 감염된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조차도 다 그러니까 수송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연대감을 보내는 겁니다. 연대감을요. 그래야지만이 협조가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협조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성,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고 또 그다음에 협력을 그러니까는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와 연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관리요, 투명성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K방역의 우리가 이제 성공 요인인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이유는 이게 저는 사회적 경제라든가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들이에요. 키워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위 사회적 경제 활동이나 협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만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너무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세상은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조선시대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협동조합 같은 거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19세기하고 20세기하고 우리 다르듯이 21세기의 협동조합도 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겠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주의는 서양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자본주의의 출발점이 사실 영국이고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쟁, 그다음에 사유재산권 이런 것들을 핵심적인 우리가 하나의 가치로 혹은 규범으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듯이 그런 이제 규범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향했던 이유는요, 뭐가 있냐면은 이 영국의 개인주의 문화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드러낸 것도 저는 이제 그걸 문화 실패 현상으로 봐요. 문화 실패 현상으로요. 개인주의 문화는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존엄입니다. 개인의 존엄이요. 그 개인의 존엄을 가져다 보니까는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니까 왜 그걸 국가가 그걸 강요하느냐. 내 신체적인 자유에 대해서. 여기서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개인주의 문화의 결과예요. 문화라는 건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주의 문화의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의 존엄을 그러니까 추구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내 개인의 존엄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문화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 가능한 그 힘을 발휘하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모든 그 사람들한테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염을 시키다 보니까는 개인주의 문화는 그 속에서 굉장히 속수무책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점에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가 이제 사실은 수명을 다했다고 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경제 중심으로 제가 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저는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위기를 저는 이제 그러니까 딱 잘라 얘기할 때 뭘로 얘기하냐면요. 청년들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청년들 뭐 여러 연령층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0대를 우리가 한 사회의 20대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 사회의 20년 후의 모습을 그러니까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대가 어떠한 꿈과 희망을 꾸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20년 후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20대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 청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하고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 자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게 되면 흔히 이제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격차가요.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대기업, 중소기업,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그리고 또 임금 근로자하고 자영업자 간의 소득 격차. 이 격차가
거의 그러니까 한 60% 정도로 수준으로 됐고 이게 구조화돼 버렸어요. 구조화돼 버렸습니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 보게 되면은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타격을 받아도 폐업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지금 이제 상당히 가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뭐 이제 인구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빨리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도 조만간에 지금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부터 경제활동 인구로 흔히 15세에서 64세로 얘기하는데요. 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묘하게 타이밍이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달 넘어간 그 다음 달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2016년하고 지난해하고 비교해보게 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요. 아니 60세 이상 인구가 164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50세 미만은 한 94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50세 미만은 줄어들고 있고 60세 이상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구 구조가요. 당분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경제 생태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일반 자연 생태계 속에서 자연 생태계 우리가 건강성을 얘기할 때 뭘 가장 중요시 여깁니까? 이 생물종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생물종이 다양해야지만이 생태계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랑 뭐가 있겠습니까? 농업, 농림수산업 같은 1차 산업에다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인데 서비스 부분의 대부분은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구축하고 있고 농림수산업은 워낙 그동안에 뭐 홀대를 받아오면서 농업 같은 경우는요 취약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군산에서 여기서 멀지 않죠.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하면서 사실 그거 예고됐던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제 저걸 보여드릴 텐데 제가 2014년에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국 자동차 산업 3년 내지 5년 안에 위기 온다. 이런 얘기 엄청 떠들어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관심을 안 가져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대중 강연을 많이 다니고 제가 최백은 TV 같은 곳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를 제가 이제 몸소 제가 체험을 했었고요. 지역 운동을 하면서요. 그러니까요. 뭐 글로벌 금융위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바다에서 우리가 지진이 나면은 동물들은 미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요? 자, 높은 산으로 이제 대피합니다. 소위 우주신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요. 지금 조금 있으면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 이거예요. 그럼 좀 있으면 쓰나미가 이제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뭐냐면 살기 위해서 대피를 합니다. 대피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얼굴을 덮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얼굴 덮치고 나서 우왕좌왕들 합니다. 왜 그러냐? 일반 서민들은 우리 인간은 그런 우주신경을 다 이제 이게 약화되고 없다 보니까는 그걸 모르다 보니까는 결국 뭐냐면은 정부가 주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미리 대피시켜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그걸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제발 다음 정권에서 일어나길. 내 임기까지는 안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급 정보를 먼저 취득한 사람들은 미리 자기 개인적으로 다 대피들 하고요. 그 속에서 많은 서민들이 그러니까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많은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가 왜 예고됐었냐면요. 2013년도 말에 미국의 GM이 본사잖아요. 한국GM의 본사는요. 미국 GM이 대대적인 사업 개편을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GM이 엄청나게 망가졌어요. 망가졌습니다. 망가졌는데 20세기에는 그래도 미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제조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막 불평불만들 해가지고 사업 재편을 발표하는데 중국 시장만 빼놓고 완성차 시장은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합니다. 완성차 시장은요.
그리고 전기차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실천으로 들어가요. 2014년도에 유럽에서 철수합니다. 유럽에서 철수해요. 자기 자회사들 다 매각하고요. 2014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에 뭐 러시아, 호주 이런 데 철수하고요. 다 정리들 합니다. 완성차 사업을요. 중국 시장은 빼놓고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유럽 시장을 위해서만 있는 생산기지예요. 근데 한국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국이 뭐 내수 시장이 큽니까? 중국처럼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예고됐던 거예요. 예고됐던 건데 정치인들이 거기에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게 현실화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 경제가 이제 지역 경제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능한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협상을 하다 보면은 그 기업인들은 그걸 잘 알거든요. 아니까 뭐냐면 최대한 뜯어내죠. 양보를 얻어내죠. 왜? 아쉬운 건 정치인들이고 정치인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걸 수습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하는 순간에 뭐가 생겼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래서 하청업체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까지 제조업체의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제조업체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뭐가 충격이 옵니까? 2차 충격이요. 그 공장 주변에 있는 밥장사, 술장사가 안 됩니다.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게 되면은 지역의 상가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지요. 상가 수요도 줄어들지요. 네? 폐업들 하니까요. 그렇죠? 상가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상가에 관련된 또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청소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경비라든가 건물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건물 임대를 이제 이걸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도 다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방 부동산 경기도 또 이제 냉각되고 그러죠. 이게 우리나라 산업단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 제조업의 위기가 진행된 지 거의 30년이 됐어요. 제조업의 위기.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핵심 산업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제조업체잖아요. 제조업의 위기가 30년 됐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에 충격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전체 경제가 흔들려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요. 지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 산단에 산업단지 쪽에 주변에 그러니까 군소 도시들이, 군소 지역들이 거기다 많이 의존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90대 초부터 정확하게 92년부터요.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제조업의 생산액이 정체 상태에 빠집니다. 생산액이요. 생산액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를 하는데 이게 정체에 빠져요. 물론 10인 이상 사업장 중심 봤을 때요. 거기다가 3단계 위기는요. 자동차 산업에서 봤듯이 지금 우리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로 바뀌면서요. 우리나라의 3대 핵심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반도체인데요. 자동차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일자리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선업이라든가 반도체에 비해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전기차가 되게 되면요. 내연기관이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소위 그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냐면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지금 다 스마트폰들 다 쓰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전화기인데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어떤 전화기였었죠? 무선 전화기라고 해서 코드리스 폰이었었죠. 이동 전화기, 무선 전화기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무선 전화기, 이동 전화기는 전화기였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기능으로 주로 사용을 했었던 제품이었었죠. 근데 스마트폰은 대부분 사람들이 전화 거는 기능으로는 별로 안 쓰죠. 그렇죠?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그 속에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활용하거나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런 도구로 바뀐 거예요. 전화기라는 제조업 제품이요. 자동차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우리가 농업사에서 산업화를 하면서 농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처럼요. 제조업 제품들도 푸대접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조업 제품의 위상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돈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역할의 재편이요. 그게 지금 이제 전개된 지가 꽤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게 되면 하여간 금융위기 이후에 왜 이렇게 가게 되냐면요. 세계 그러니까는 이 교육 증가율이 결정적인 타격을 보게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왜 그러냐면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민들이 빚내가지고 소비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경제를 성장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미국이 그 가계부채가 터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이 과거처럼 그렇게 소비를 못 해주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세계 교육이 확 줄어든 거예요. 우리 타격을 본 게 뭡니까요? 금융이 딱 터지는 타격을 본 게 제일 먼저 타격 본 게 뭡니까요? 해운업입니다. 왜? 물동량이 줄어드니까요. 이 세계 수출 물동량이 떨어지니까 자연히 해운업이 타격을 보죠. 우리 한진해운 사태 딱 터진 게, 예? 한진해운 파산으로 이어진 게 바로 그거고요. 해운업 타격 보니까 조선업이 타격을 보죠. 뭐 성동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STX라든가 그다음에 대우조선 해서 연달아서 그냥 다 이렇게 터져 나오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철강업으로 가 되고요. 철강 수요는 다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수출하고 제조업이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우리는요. 우리나라의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다 보니까요. 제조업 충격이 우리한테는 제조업이 충격받았을 때 그러니까 좀 다른 쪽으로 갈 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집중돼 있어. 너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생태계가 좀 다양한, 생물종이 다양한 것처럼 산업도 좀 다양하게, 산업체계가 좀 다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산업이 타격 볼 때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아까 생산액이 정체됐다는 게 그거고, 심지어 그러니까 생산성도 정체 상태에 빠져 있고요. 지난 10년 동안에. 자동차 산업이요. 수출은 이미 그러니까 2012년부터 그러니까는 12년 정점 찍고 쭉 하락하기 시작하고, 생산량도 2015년에 정점 찍고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차 물론 저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계 자동차 시장이 2018년에 포화 상태에 이미 진입을 해요.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한 2025년이나 돼야지 포화 상태에 진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7년 정도 빨리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진국가의 대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자동차 소유하는 걸 매력적으로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차량 공유 서비스가 차량을 소유 안 하더라도 차량 공유 서비스가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보니까는 소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도시는 차 끌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의 대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되게 신차를 구입하는 첫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를 더 이상 매력적으로 생각 안 하니까 이게 일찍 돌아간 겁니다. 완성차 시장이 그래서 타격을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우리가 제조업의 위기 속에서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2013년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죠. 첫 해요. 이 숫자가 뭐냐면 87.1%, 여기 맨 밑에 88.8%가 뭐냐면요.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 1분위부터 1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가계를요. 10등분을 했을 때, 10등분을 했을 때 여기 1분위는 뭐냐면 소득이 하위 10%인 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상위 10%예요. 그럼 이게 뭐냐? 퍼센테이지가 87.1, 88.8이 뭐냐? 부모가 하위 10% 소득일 때 자녀가 하위 10%로 살 확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이미 90% 넘었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상하위 10% 정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나오는가? 금수저, 흑수저 나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피부적으로 자기들 이런 수치만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거죠. 금수저, 흑수저 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상 우리가 신분제가 부활한 거예요. 신분제가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중산층으로 뭐 살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꿈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소위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겁니다. 네? 왜 그러냐?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이게 활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대개 뭐냐면은 세기 말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조선왕조 말, 고려시대 말, 이런 말에 보게 되면은 제도가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기능을 제대로 안 나타납니다. 제도의 수명이 다한 거죠. 지금 한국 자본주의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데 제조업이 90년대부터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유기가 진행됐는데, 제조업의 그 빈 공백을 메꿔야 되는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소위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세요. 2000년 초부터 신생기업들이 전체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고, 신생기업의 고용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인데 쭉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생태, 경제생태계가 활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새로운 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면 옆에 그림은 뭐냐면 8년 이상 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늙어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가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 이렇게 되고 젊은 사람들 빠져나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예?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생산 현장에서 로봇을 도입하는 속도입니다. 이 빨간 선이 우리나라예요. 그냥 아주 하늘을 향해서 치솟아 올라가고 있죠. 여기 나머지는 뭐냐면 대개 로봇 산업이 발달한 그러니까 소위 주요 국가들,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인데, 이게 뭐 우리가 로봇이라는 건 뭡니까요? 자동화 기술이죠.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숙련도가 현재 자동화 기술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로봇으로 대체하기에 굉장히 쉬운 노동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자동화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형 저걸로요. 우리나라 일자리 대참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참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시간 있으면 뒤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2016년 말 4분기 때 전체 가계 중에서 하위 60% 소득이 후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최순실 사태가 없어서도 박근혜 정권이 연장되는 건 불가능했을 거다. 왜? 요 4분위, 5분위, 6분위는 중산층이거든요. 중산층까지 가계 소득이 후퇴하게 되면요. 표를 안 줘요. 국민들이요. 예?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위 그러니까 이제 혁신성장으로 얘기했다가 혁신성장의 내용이 어떻게 용어가 바뀌냐면은 김동연 부총리 때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지금 홍남기 부총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그걸 또 올해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한국판 뉴딜,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지금 만들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퀘션 마크입니다. 퀘션 마크예요. 자,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이 경제 생태계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협동조합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사회적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구글형 협동조합을 좀 이제, 협동조합도 좀 진화를 해야 된다. 구글형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 간의 관계 맺기요. 지금 뭐냐면 호혜적인 관계 맺기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과거하고 20세기하고 21세기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 약장사들이 세대 연령층을 가지고 이렇게 세대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죠. 아니면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넓으면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9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 Z세대들이요. 속성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속성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자기가 노출되는 거를 기피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혼술이라든가 혼밥 이런 데 굉장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듯이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연결을 굉장히 강하게 추구한다 이거예요. 온라인에서는 관계 맺기를 굉장히 익숙한데 오프라인에서는 관계 맺기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별로 원치 않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관계 맺기죠. 근데 온라인에서 관계 맺기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21세기 협동조합은요. 자, 그거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2000년 이후에 경제 생태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그걸 좀 잘 보여드린다면요. 자, 20세기는 우리가 미국의 시대라고 하죠.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기업입니다. 에딘슨이 만들었던 기업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덩치가 컸던 기업입니다. 근데 2000년에 딱 보게 되면요. 이 숫자가 다 2000년을 가리키고 2000년에 주가가 정점을 기록하고 나서 쭉 하락합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지난 5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10까지 쭉 떨어졌었어요. $10까지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게 올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한 $8까지 떨어졌어요. 회복이 안 돼주고 계속 헤매고 앉아있어요. 저렇게 헤매다 보니까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2018년도에는 다우지수에서 미국의 대표 기업들을 모아놓은 다우지수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 아니다 해가지고요. 쫓겨나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난해 그러니까는 매출액이요. 2005년 수준의 70%뿐이 안 됩니다.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미국 제조업의 대표 간판 기업인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누가 등장했느냐? 우리가 요즘 세대들 아까 얘기했던 Z세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거의 그냥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죠. 그 세대들한테는. 왜?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94년도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인터넷이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리라고 얘기해준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요즘 세대들한테는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어떤 하나에 이런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인터넷 혁명, IT 혁명에 하면서 등장한 기업이 뭡니까? 소위 우리가 닷컴 기업이라고 하죠. 거기에 뭐 대표적인 기업이 야후입니다. 야후요. 야후 굉장했었습니다. 등장하자마자 그냥 주가가 그냥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올라갈 정도로 그러니까요. 근데 야후 지금은 쓰는 거 아무도 안 쓰죠. 야후 매각돼 버렸습니다. 끝내는요. 그렇죠? 존재감도 별로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자, 그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은 이렇게 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갔냐? 구글이 야후의 하청업체였었어요. 검색 서비스를 하청받아가지고 해줬던 업체였었어요. 구글이요. 야후에. 근데 구글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죠.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몇 개 그림만 더 보여주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구글이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예? 애플도 그렇고요. 자, 근데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이죠. 근데 이 구글이 2012년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면 기업의 그러니까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매출액 중에서 영업이익이 얼마 차지하는 비중이니까요. 근데 이게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잘 나가는 기업이 왜 이렇게 헤매고 앉아있느냐? 이거는 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2016년 상반기에 정점 찍고 나서 쭉 하락하고 앉아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생긴 거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마저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림을요. 자, 애플이라는 기업이 원래 기업의 부채가 없었던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14%뿐이 안 됐었던 기업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7년 전만 하더라도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했냐? 130%까지 증가했어요. 기업의 부채 비율이요. 부채가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냐? 돈을 그러니까 많이 차입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돈을 차입해서 뭘 했느냐? 애플이라고 하면 미국의 간판 기업이잖아요. 근데 자, 2012년에 애플이 그러니까 소위 바이백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사주 매입하는 거예요. 애플이 자기 돈을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자기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거예요. 이 규모가 2012년 한 $100억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는 4,6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46배 정도, 한 8년 만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가냐면요. 자, 기업이 이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서 뭘 하냐. 돈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고 앉았어요.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가지고요. 자기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자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가면 혜택을 보는 게 누굽니까요? 주주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특히 대주주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 경제학 책에서는요, 은행에서 기업이 돈을 빌리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한 걸로 되어 있는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기 기업 주식 매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은행의 금리가 바닥이잖아요. 예? 중앙은행 금리들이 지금 미국 같은 제로니까요.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겁니다. 차입 비용이요. 그래, 그거 가지고 주가 끌어올려가지고 이익 보는 게 더 큰 거예요. 그 이자 비용보다. 그래서 저짓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미국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 배당금하고 이 위에가 자사주 매입. 이거 여기다 돈을 다 대부분 투자하고 앉았어요. 지출하고 앉았어요. 네? 하고 앉아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빨간 선이 뭐냐면요. S&P 주가 흐름이고요. 이게 이제 까만 선이 자사주 매입 규모인데 같이 움직이잖아요. 주가를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얘기한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이 의미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인터넷 혁명과 IT 혁명이 일어난다며요. 소위 말해서 산업계가 하나의 지각 변동이 생기는데요. 소위 말해서 그 전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해왔었던 거예요. 오프라인에서요. 소위 제조업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그런데 뭐냐면 IT 혁명이라든가 인터넷 혁명이 생기면서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의 새로운 생태계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새로운 생태계가요. 온라인에서 새로운 생태계가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IT 혁명이 기여한 건 뭐냐면은 모든 온라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랬던 것이 소위 말해서 PC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 유선으로, 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결을 했다면은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이동하는 순간에도 다 연결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일단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관계 맺기, 연결이 되었었다면은 온라인상에서 관계 맺기, 연결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열리기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야후만 하더라도 뭐냐면은 이게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던 사업을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구글한테 왜 밀려났느냐? 구글한테 왜 밀려났냐면요. 여러분들 야후가 몰락하고 구글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야후를 안 쓰신 분들은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야후가 몰락한 이유는 초창기에 우리가 이메일 서비스를 우리가 이렇게 제공할 때 그 용량을 가지고 용량을 많이 주게 되면 유료화를 한다거나 콘텐츠를 좀 이제 그러니까 고급 콘텐츠를 지원해주면서 유료화를 한다거나 이런 짓을 했어요. 야후가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상으로 그냥 계속해서 공급을 했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다 무상으로 했었고요. 그러면서 야후는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구글은 그 이후에 구글이 발전하는 과정을 한번 잠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면요. 구글은 우리가 검색 서비스로 출발을 했죠. 그 검색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예요. 저는 구글 없이 못 삽니다. 구글링 없이요. 이 서비스를 차지해도 제가 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가 거의 이제 중독되어 있는데, 근데 그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어떤 하나의 편의를 제공을 해주면서 구글이 가져가는 게 뭘까요? 구글은 뭘 노리고서 이렇게 했을까요? 저희가 제가 흔적을 남기잖아요. 맨날 구글링 하면서요. 그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를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니까 사실 편의를 줘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하는 사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관심 없는 사이트는 안 가잖아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나한테 뭔가 어쨌든 간에 혜택이 오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렇죠? 그 매력적인 사이트가 바로 뭐냐? 그게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플랫폼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사업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위 말해서 구글이 그런 매력적인 플랫폼을 구성하면서 뭘 얻어냈어요? 데이터. 그것도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게 되면 빅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시킨 거예요. 빅데이터 없이는 인공지능 기술은 개발시킬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나니까 그걸 자율주행차로 선두에 가고 있죠. 구글이요. 예?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구글이 했던 건 뭡니까?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요. 저한테 뭔가 이익을 준 거예요. 소위 이익을 공유를 하는데 기업과 기업 바깥에 있는 를 연결시킨 거예요. 관계 맺기를 한 거예요. 이익 공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익 공유라는 방식을. 전통적인 기업들은 자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겼는데 이걸 이제 이익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지금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경제하고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이유가 있는데, 자, 이 공유를 통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그러니까는 마지막 이제 결정타를 매긴 게 뭐냐면 애플 모델 같은 경우입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 때 스마트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무선 전화기하고 이동 전화기하고 차이는 뭡니까요? 전화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앱도 써야 되고 어플도 써야 되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잖아요. 무선 전화기하고 코드리스 폰하고 그러니까는 스마트폰하고 차이는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뭐냐면 그런 어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줘야 됩니다. 어플이라는 생태계를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매력적인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매력적인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그 어플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플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가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애플은 뭐냐면은 그 자기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인 iOS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어플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사람은 기업 안에보다 기업 바깥에 더 많단 말이에요. 예? 그 기업 바깥에 있는 70억 명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여기 와서 여기다 내놓고 쏟아내고 돈 벌어 가라. 이걸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3대 7로 나갔자. 그게 애플이 어플을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막 쏟아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초창기에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쫓아간다면서 어떻게 했냐면 초창기에 인기 어플을 개발한 개발자들을 한 40몇 명을 채용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삼성전자는 뼛속까지 제조업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로 남아있죠. 그렇죠? 자,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어플이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시장을 그러니까는 이것도 뭡니까? 연결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후에 다 그 모델들을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 겁니다. 우버는 뭘 구했습니까? 자동차 있는 사람한테 돈 벌 기회를 제공해 준 거고, 집 있는 사람한테 숙박 서비스 제공하고 돈 벌 기회를 준 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고, 다 이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 맺기, 연결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디지털 생태계의 하나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이제 부각된 거예요. 전통적인 이 자본주의 사업 모델과 달리요. 그런데 여전히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게 작동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익성이 정체하고 있는 이유는요. 자, 저 기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래요. 저 플랫폼 기업들이 저렇게 가지고 얻은 게 엄청난 데이터를 얻어냈어요. 데이터를 얻었는데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도 전통적인 기업으로 다시 거기서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 기업하고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사업 모델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전통적인 사업 모델은 아까 얘기했듯이 폐쇄적인 경제 조직입니다. 기업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플랫폼 사업 모델들은 개방을 통해서, 즉 개방한다는 얘기는 연결을 통해서 이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확보하고 난다면은 그걸 지 혼자서 독점적으로 그걸 가는 거예요. 독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독점하면서 거기서 멈춰져 버린 겁니다. 그 전통적인 기업의 소위 자본주의라는 그 이 방식에 다시 거기에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전히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생태계는 지금 진화 중에 있습니다. 진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여기 이제 그러다가 뭘 그림을 하나 동원했냐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때 그러니까 막 열풍이 불었었던 암호화폐 열풍이, 저기 보시게 되면 2018년까지만 해도 한 2만 달러까지 막 이렇게 치솟아서 올라가다가 많이 꺼지고 사람들의 관심에 잊혀져 버렸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한 14,000달러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요. 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기성 어떤 하나의 이런 암호화폐보다도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분산과 개방,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래 이 장부를 분산과 그러니까는 공유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폐쇄적으로 독점의 함정에 빠졌다면은 이 암호화폐는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준 거예요, 사실은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에 주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